프롤로그 세계가 선택한 한국 감독 박찬욱. 2025년 2월 전 세계 영화계가 주목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78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에 박찬욱 감독이 선임된 것입니다.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세계 3대 영화제 중 가장 권위 있는 칸 영화제에서 수상작을 결정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한국인으로는 최초, 아시아 감독으로는 중국의 왕자웨이,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박찬욱을 현존하는 가장 독창적인 영화 예술가라고 평했습니다. 가디언은 시각적 완벽주의자이자 서사의 마술사라고 불렀습니다. 할리우드에서는 박찬욱의 영화가 단순한 장르 영화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라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레제코는 칸 심사위원장 선임 소식을 전하며 올드보이로 세계 영화사를 바꾼 감독이 마침내 칸의 심판자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박찬욱 감독이 없었다면 한국 영화의 세계화는 10년은 늦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평론가 정성일은 박찬욱이 한국 영화에 시네마틱 리터러시를 선물했다며 그 이전과 이후 한국 영화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박찬욱 감독의 칸 심사위원장 선임이 한국 영화 100년사의 정점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찬욱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월남전 영화로 실패하고 2000년 JSA로 재기에 성공했으나 2003년 복수는 나의 것으로 또다시 좌절했고 2004년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비로소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26년의 시간, 영화평론가에서 출발해 칸 심사위원장이 되기까지 박찬욱이 걸어온 길은 한국 영화의 역사이자 K무비 르네상스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부 영화평론가에서 감독으로 영화평론가 박찬욱. 21세기의 시작 2000년 영화 한 편에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찬욱의 시작은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화평론가였습니다. 당시 영화계에서는 박찬욱 감독이 자기가 썩 마음이 내켜서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당대 활동하던 영화평론가 중에 최고의 평론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를 분석하고 비평하고 글을 쓰던 청년 박찬욱. 1980년대 후반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박찬욱은 영화를 만들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영화평을 쓰는 것, 즉 평론이었습니다. 영화를 만들 수 없었지만 최소한 영화에 대해 쓸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시네21, 키노 등 영화 잡지에 글을 기고하며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홍콩 르와르, 일본 애니메이션, 유럽 예술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직접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 도전과 좌절. 1992년 박찬욱은 드디어 감독 데뷔를 합니다. 단편 영화 심판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1999년 첫 장편 영화 달은 해가 꾸는 꿈을 연출했습니다.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흥행 실패, 비평가들의 혹평이 이어졌습니다. 영화 평론가가 감독을 하면 머리로만 영화를 만든다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40대를 앞둔 박찬욱은 이대로 꿈을 접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기회 JSA. 박찬욱의 인생을 바꾼 영화 JSA의 탄생. 제작자는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트렌치코트에 서류 가방을 든 댄디한 모습이 할리우드에서 볼 법한 인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욱은 항상 가방 속에 여러 편의 시나리오를 넣고 다녔습니다. 박쥐, 복수는 나의 것 등 여러 시나리오를 제안했지만 제작자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시나리오는 대단하지만 대중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소설 DMZ를 영화화하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공동경비구역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을 다룬 DMZ였습니다. 박찬욱은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설 DMZ를 직접 각색해 시나리오로 완성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의 탄생. 배우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읽는데 너무 재미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책의 힘을 믿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배우는 시나리오가 너무 완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봐왔던 한국 영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이런 완벽함을 제대로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과 북 서로가 먼저 쐈다는 엇갈린 주장 속에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놀라웠던 점은 시나리오 구조였습니다. 1부, 2부, 3부로 나뉘어 있는데 기승전결, 시간 순서대로 풀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페이크를 보여줬다가 진짜를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진실을 보여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배우들은 감독님이 이런 구조를 생각해내셨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혁명적 도구, 콘티북. JSA 이전의 영화 현장은 박찬욱 감독의 구상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스태프들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프레임 안에 인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박찬욱 감독은 프레임에 인물 반만 비치게 찍고 싶어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걸 자꾸 이야기했습니다. 선배 스태프들은 그런 것보다 여기선 이렇게 찍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륜과 새로운 시도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박찬욱에겐 특별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JSA에서 박찬욱 감독이 준비한 건 바로 스토리보드북, 일명 콘티북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처음 그걸 받았을 때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것이었고 감독님이 만화를 좋아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카메라의 움직임부터 배우들의 동선, 그리고 촬영한 장면이 어떻게 스크린에 구현될지 영화가 탄생하는 전 과정이 한 권에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좀 무식스럽게 작업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보통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편집을 다 해가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콘티북은 이후 한국 영화계의 표준이 됩니다. 봉준호, 나홍진 등 후배 감독들이 모두 콘티북 작업을 하게 된 것은 박찬욱의 영향이었습니다. 치밀한 설계 덕에 박찬욱만의 독창적인 연출도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배우들은 감독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 알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니 말하자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JSA의 성공과 박찬욱의 탄생. 2000년 9월 9일 JSA가 개봉했습니다. 580만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 한국 영화 역대 흥행 2위를 기록했습니다. 40대에 데뷔한 늦깎이 감독, 첫 영화로 실패했던 감독, 영화 평론가 출신이라 조롱받던 감독, 박찬욱. 그 이름이 세상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2부 좌절과 재기 올드보이의 탄생, 실패의 늪, JSA의 성공 후 박찬욱은 복수는 나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평론가 시절부터 준비했던 시나리오, 복수 3부작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흥행 실패, 서울 관객 30만에 그쳤습니다. 스태프는 복수는 나의 것이 실패를 했을 때 아무도 주위에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제작자도 투자자도 심지어 동료들도 떠났습니다. JSA는 운이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역시 평론가는 평론가일 뿐이라는 업계의 냉소적인 평가가 들려왔습니다. 42세 박찬욱, 두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그때 박찬욱은 운명적으로 한 편의 일본 만화를 만나게 됩니다. 10년간 감금된 남자가 주인공인 일본 만화. 박찬욱 감독은 원작을 뛰어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영화의 핵심을 왜 가뒀는지가 아니라 왜 풀어줬는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동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원작 만화에서 다루는 근친상간이라는 소재를 제안했습니다. 누나하고 난 다 알면서도 사랑했다는 설정. 너희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충격적인 설정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다 읽어보고 이게 가능하냐? 누가 돈을 대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박찬욱 감독의 명쾌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그럼 햄릿은 어떤가? 오이디푸스는 어떤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들 보면 이런 근친상간 모티브들이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세계관 안에서 뭐든지 가능하고 사랑을 위해서는 금기도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얘기라고 설득했습니다. 고전 비극의 문법을 현대 장르 영화에 접목시키는 것. 이것이 평론가 출신 박찬욱의 강점이었습니다. 최민식의 갈기머리. 분장팀장 송종은 오대수의 머리를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습니다. 지독한 곱슬머리로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최민식 배우가 반대했습니다. 이거 좀 그렇다며 너무 처음 들어본 헤어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일 자체가 오대수가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너무 스타일리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민식 배우는 차라리 빡빡 밀자고 제안했습니다. 분장팀장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찬욱 감독이 제안했습니다. 사진 포스터 작업이 있었으니 그걸 한번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박찬욱 감독과 홍보팀, 그리고 최민식 배우에게 동시에 돌렸습니다. 모두 너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최민식 배우의 갈기머리는 올드보이의 얼굴이자 영화의 정체성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일화는 박찬욱의 작업 방식을 보여줍니다.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것. 평론가 시절 갈고 닦은 설득의 기술이었습니다. 복도 액션의 탄생. 촬영 직전 박찬욱 감독은 풀 스토리보드북의 계획대로 하기로 한 촬영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다른 디테일들은 하나도 안 쓸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끝까지 그냥 한 방에 찍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래 계획과 완전히 다른 원커트 롱테이크로 바꾼 겁니다. 스태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액션합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걸 즉흥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해 액션도 동선도 다시 맞춰야 했습니다.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박찬욱 감독은 좀처럼 오케이 사인을 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조금 아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최민식 배우는 계속 뛰고 싸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리의 힘은 풀린 지 오래였고 주먹을 뻗을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7번째 촬영이 끝났을 때 비로소 좋다는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최민식 배우는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감독이 진짜 지칠 때를 기다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명장면이 나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하고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액션을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쨌건 그 선택은 장르 영화의 역사를 바꿔놓는 선택이 됐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전 세계 액션 영화의 교과서가 됩니다. 쿠엔틴 타란티노는 21세기 최고의 액션 시퀀스라고 극찬했습니다. 칸 영화제, 그리고 세계적 관심. 2004년 5월 이미 개봉한 영화가 프랑스 칸 영화제의 경쟁작으로 초대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올드보이를 황금종려상 수상작으로 밀었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의 반대로 심사위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시상식 날 타란티노는 박찬욱에게 당신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감독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태프들은 다 울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간의 서로의 노고에 대해서 서로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박찬욱의 영화 세상을 공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올드보이의 성과는 박찬욱 개인의 수상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해외 배급사 현황판에 필름이 팔린 나라는 검정색을 칠을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드보이는 그냥 다 검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완판이 돼버린 거였습니다. 한국 영화들은 매출의 90%를 한국 극장에서 회수해야 했습니다. 근데 올드보이를 보고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외국에다 팔아도 되겠구나 하는 것을요. 그 순간 한국 영화는 K무비라는 이름으로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3부 창작의 비밀 박찬욱의 작업 방식. 새로운 파트너 정석영 작가. 올드보이를 끝낸 후 박찬욱에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JSA,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모두 남성 중심의 이야기였습니다. 박찬욱은 뜻밖의 인물을 새로운 시나리오 집필 파트너로 선택합니다. 시나리오 작가 정석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정석영 작가는 어떤 커리어 상에 위치했냐는 질문에 자신은 백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경력도 거의 없는 여성 신인 작가. 왜 박찬욱은 그녀를 선택했을까요? 여성이 주인공인 이야기를 상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성인 자신이 여성 캐릭터를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박찬욱 영화 세계의 전환점이 됩니다. 친절한 금자씨의 탄생. SBS 뉴스에서 약취 유인 사건 용의자 중 한 명이 검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거된 용의자는 임신 8개월의 여인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은 박찬욱은 정석영 작가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무조건 새로운 것만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한 번도 안 들어본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그 유괴범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가서 제일 먼저 자기가 유괴한 그 아이 집으로 가서 손가락을 자르면서 사죄를 하는 걸로 시작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이야기의 제목은 친절한 금자씨였습니다. 이영애 배우는 시나리오를 봤는데 많이 독특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독특한데 또 그게 전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장금이하고 완전히 정반대인 캐릭터였기 때문입니다. 깨어나오고 싶고 뭔가 벗어내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영애는 드라마 대장금으로 국민 여배우 이미지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찬욱은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고 싶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복수 3부작이 완성되었고 박찬욱은 복수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배우들의 변신. 스태프들은 이영애 배우가 가진 그런 고정적인 이미지, 그것을 비틀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박 감독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찬욱이 상상한 새로운 캐릭터를 받아들이는 일은 배우들에게 매번 쉽지 않았습니다. 김옥빈 배우는 너무 미지의 작품이고 그때는 좀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쥐에서 뱀파이어 역을 제안받았을 때 김옥빈은 당황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청순한 이미지의 신인 배우였습니다. 사실 처음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공감도 안 가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하지만 박찬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염혜란 배우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지문의 관능적인 홍조가 어린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홀린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왜 감독님이 저한테 주시는지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에서 섹시한 여자 역을 제안받았을 때 염혜란의 반응이었습니다. 나 오디션 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무 탱탱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박찬욱 감독은 그 역할을 할 것 같은 배우가 하는 것은 재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염혜란 배우는 그때 감독님한테 반한 것 같다고 회고했습니다. 송강호 배우에게 뱀파이어 역할을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강호 배우는 자신이 뱀파이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궁금해하며 언제나 그렇듯이 공부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 인터뷰. 톰 크루즈가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저런 걸 하게 되겠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뱀파이어의 특징은 뭔가 관능적인 것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박 감독이 와서 이 뱀파이어는 이제까지 본 거랑 다른 특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봐왔던 그 뱀파이어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충격이랄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라고 송강호 배우는 이해했습니다. 박찬욱의 캐스팅 철학은 명확합니다. 예상 가능한 배우를 쓰지 않는 것, 관객의 선입견을 깨는 것, 그것이 영화를 이상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독특한 협업 방식. 박찬욱은 정석영 작가와 협업을 시작하며 세상 어디에도 없던 공동 작업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공유하고 각각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며 서로의 키보드로 글을 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협업 시나리오 작성 방식.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쓰는 모니터의 글자들이 동시에 모니터에 뜨고
두 사람이 따로 똑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마치 탁구 경기처럼 서로 주고받으며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정석영 작가는 기분이 어떠냐면 아시안게임의 탁구 대회가 열리고 있고 나랑 감독님은 둘 다 선수인데 옆에 갤러리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초구를 갖고 있으니까 서브를 넣은 거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이 쓰는 거를 가로채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냐고 묻자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쓰는 게 그냥 대화랑 비슷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 나가는 독특한 협업 방식. 그렇게 서로 다른 상상과 시각이 부딪히며 새로운 이야기는 탄생했습니다. 이 방식은 친절한 금자씨, 박쥐, 아가씨, 헤어질 결심까지 이어집니다. 정석영과의 협업으로 박찬욱의 영화는 한층 더 복잡하고 풍부해졌습니다. 사진, 그리고 영감의 원천. 박찬욱의 독보적인 영상과 미장센에 대한 영감은 어디서 올까요? 동료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순간은 더 이상 호기심이 없어지는 순간이 가장 두려워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 감독을 보면 항상 호기심이 넘친다고 평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독특한 시선은 영화보다 사진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사진을 배운 뒤 틈틈이 전시회를 열고 사진집까지 출간한 박찬욱. 2005년 파란 눈물, 2013년 빛의 흔적, 2019년 파르크 등 3권의 사진집을 출간했습니다. 카메라를 찍으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시는 건가 하는 질문에 박찬욱 감독은 잡념이 없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을 때 그런 여유를, 마음의 여유를 좀 갖기 위해서 그 현장 근처를 다니면서 찍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거리에서 더하지 않고 아무것도 빼지 않는 그 상태 그대로 그 순간에 발견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 이미지에 못지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욱의 영화가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 매 프레임이 사진처럼 완벽한 이유, 그것은 그가 평생 사진작가로서 세상을 관찰해왔기 때문입니다. 4부 박찬욱 감독의 리더십과 철학. 화내지 않는 리더. 수많은 스태프를 이끌어야 하는 박찬욱 감독은 어떤 얼굴의 리더일까요? 스태프들은 누군가가 박 감독님 어떤 분이냐고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되게 영화계의 신사라고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되게 매너 좋으시고 신사적이라고요. 화를 안 낸다고 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난처하고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떡하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같은 표현들입니다. 영화 현장에서 고함치고 화내는 감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박찬욱은 다릅니다. 리더의 깨달음. 박찬욱 감독은 자신의 초기작 중에 어떤 작품 촬영 중에 좀 화가 났던 적이 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큰 소리가 이렇게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조명 감독 임재영이 팔을 잡아 끌고 세트 뒤로 갔다고 합니다.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감독이 화를 내면 우리 스태프들이 감독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렇게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들의 실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얻은 깨달음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화는 박찬욱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화를 내지 않고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 이것이 박찬욱 현장의 특징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박찬욱 감독님 현장은 한국에서 가장 민주적인 현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태프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경청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즉시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완벽한 준비, 과감한 변화. 완벽한 사전 준비로 이름난 감독이지만 때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올드보이 복도 액션 장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적인 결정도 사실은 오랜 고민의 결과입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날 밤 내내
고민한 결과라고 박찬욱 감독은 말했습니다. 콘티북에 없는 걸 현장에서 하는 건 모험이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용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의 힘. 박찬욱 감독 영화가 기다려지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대사입니다. 출판 관계자는 헤어질 결심 각본 같은 경우에는 관객 수에 비해서 각본 판매 비율을 생각해보면 50배에 가까운 열혈 독자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각본이 그런 케이스는 한국의 출판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나의 타락, 나의 숙명 같은 대사가 대표적입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대사도 유명합니다. 정석영 작가는 너나 잘하세요는 존댓말이 되게 묘하게 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미가 잘하세요로 끝나고 너나 부분에서 상대에 대한 어떤 내가 가진 경멸감도 드러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장 안에 있는 되게 묘한 부조화가 이 문장에 되게 큰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보면 그런 우리말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새롭게 재단하고 또 디자인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대사들은 대사의 길이와 리듬, 말투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결과물입니다. 헤어질 결심에 처음부터 좋았습니다. 날. 책임진 형사가 품이 있어서 이걸로 재수사해요.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같은 대사가 대표적입니다. 탕웨이 배우는 감독이 각 문장의 어감, 어조를 계산해서 녹음해준 대사를 수천 번을 귀로 듣고 따라하면서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욱은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감독입니다. 자막으로 번역되어도 그 운율과 리듬이 살아있는 대사. 이것이 박찬욱 영화의 힘입니다. 오부 철학과 유산 박찬욱이 남긴 것. 복잡하고 이상한 영화. 감독님 영화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시냐는 질문에 박찬욱 감독은 두 가지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는 좀 복잡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인물의 그 성격도 그렇게 좀 복잡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것은 클리셰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으면 그 다음은 이렇게 갈 것 같고 결말은 이럴 것 같은데 항상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영화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결핍된 인간, 보편적 감정. 인터뷰어가 감독님 영화 속 인물들이 다 보면 뭔가 그 굉장히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지적하자 박찬욱 감독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뭐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핍된 인간 군상의 모습을 통해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박찬욱 감독이 평생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이게 다 비정상적인 인물들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여러 개의 얼굴들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인물들이 읽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년을 통할 이야기. 정석영 작가는 같이 일하게 된 초창기에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회고했습니다. 나는 유행어 같은 거는 쓰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1000년 전에 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겠냐고 물어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 입는 옷이 달라져도 역시 통용될 수 있냐고 질문하신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보편적인 이야기면 좋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인간이 어느 지역에 살든 어느 시대에 살든 보편적으로 가지는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에 호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 박찬욱 감독의 철학입니다. K무비의 문을 연 남자. 올드보이 이후 한국 영화는 달라졌습니다. 배급 관계자는 그래서 이 이후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미리 선판매가 얼마 됐다라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올드보이 이후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욱이 열어놓은 길을 동료 감독들이 뒤따라 걸으며 한국 영화의 남다른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 윤종빈의 검사회전, 나홍진의 곡성, 연상호의 부산행. 모두 박찬욱이 열어놓은 길 위에 있습니다. 에필로그 칸 영화제가 선택한 이유, 그리고 미래. 2025년 2월 칸 영화제는 박찬욱을 심사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26년의 여정.
영화 평론가에서 출발해 JSA로 주목받고 올드보이로 세계를 사로잡고 친절한 금자씨와 박쥐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아가씨와 헤어질 결심으로 완숙한 경지에 이른 감독 박찬욱이 한국 영화에 기여한 것. 첫째, 콘티북의 표준화입니다. JSA 이후 한국 영화 현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전 준비의 중요성, 시각화의 힘. 이제 한국의 많은 감독이 콘티북을 만듭니다. 둘째,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올드보이 이전, 한국 영화는 국내 시장에만 의존했습니다. 올드보이 이후, 한국 영화는 전 세계를 무대로 하게 됐습니다. 셋째, 한국어의 세계화입니다. 자막이 있어도 한국어의 아름다움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봉준호의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박찬욱이 있습니다. 넷째, 장르 영화의 예술성입니다. 복수극, 스릴러, 뱀파이어 영화. 장르 영화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영화계가 예측하는 박찬욱의 미래. 할리우드 리포터는 박찬욱의 칸 심사위원장 경험은 그의 다음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더욱 보편적이고 철학적인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레카이의 뒤 시네마는 박찬욱이 아시아 감독 최초로 칸 황금종려상을 수상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감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라이어티는 박찬욱의 영향력은 앞으로 20년간 세계 영화에 지속될 것이라며 그는 이미 전설이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박찬욱 본인의 계획. 2024년 인터뷰에서 박찬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밝혔습니다. 복수 3부작을 만들 때는 복수에 대해 다 말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아직도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해, 사랑에 대해, 폭력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정석영 작가와의 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불가능을 가능으로 40대에 데뷔한 늦깎이 첫 작품으로 실패한 감독 영화 평론가라고 조롱받던 사람 하지만 박찬욱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JSA로 한국 영화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올드보이로 세계 영화사를 바꿨으며 칸 심사위원장이 되어 한국 영화의 위상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복잡하고 이상한 영화 박찬욱이 원하는 영화입니다. 결핍된 인간의 보편적 감정 박찬욱이 탐구하는 주제입니다. 천년을 통할 이야기 박찬욱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26년의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26년 박찬욱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전드 오브 오스카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